CIA가 52시간 동안 실패한 작전을 한국이 23분 만에 뒤집었습니다. 미 해군 승무원 7명이 이란 영해에 고립됐습니다. 미국 특수부대가 2차례 투입됐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IA 부국장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3분 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정보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자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 그날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호르무즈 해협에 미 해군 정찰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승무원 7명이 이란 영해 바로 옆 무인도에 고립됐습니다. CIA 본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고속정 14척을 긴급 출동시켰고 72시간 안에 포위망이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긴급 속보를 내보내며 미국 첩보기가 이란 영공을 침범하다 격추됐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탑승자 전원의 체포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이 소식을 톱뉴스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CIA 국장이 한자리에 모였고 대통령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72시간 안에 데려오라고요. 만약 이란에 납포된다면 그건 제2의 인질 사태가 될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국제적 위신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 개인의 정치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캐슬이라고 합니다. CIA에서 28년간 근무했고 중동작전센터 부국장을 지냈습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까지 중동의 거의 모든 분쟁 지역에서 작전을 총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비밀 작전만 120건이 넘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저희 자부심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8년간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저희 오만함이 산산조각 난 그날의 이야기를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정보기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CIA에 처음 들어온 날 선배 요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정보기관에는 등급이 있다고요. 최상위에 미국 CIA와 NSA가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영국 MI6, 이스라엘 모사드가 있으며 그 다음에 독일 BND와 프랑스 DGSE가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요? 선배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위성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그걸 번역하는 기관이라고요.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저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CIA 내부에서 한국 국정원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제가 28년간 근무하면서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CIA의 연간 예산은 1120억 달러입니다.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15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NSA까지 합치면 미국이 정보 활동에 쏟아붓는 돈은 연간 2천억 달러를 넘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의 정찰 위성만 수십 기, 해외에 파견된 요원의 수는 수만 명에 이릅니다. 이 거대한 정보 제국 앞에서 한국 국정원이 무엇을 더 보태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미 동맹은 7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정보 분야에서 그 동맹의 실질적인 모습은 철저한 일방통행이었습니다. 미국이 정보를 생산하고 한국이 그것을 소비하는 구조. 미국이 가르치고 한국이 배우는 관계. 그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미 정보 동맹의 전부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정찰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기껏해야 미국 위성의 여러 판을 만드는 수준이겠지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특히 중동에 관해서는 한국의 정보 능력이 완전히 제로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보 자산은 한반도 주변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나라가 지구 반대편 중동에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있겠습니까? 이란의 정치 구조, 혁명 수비대의 지휘 체계, 페르시아만의 해군 배치 현황 같은 정보는 CIA와
MI6만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게 된 것은 EP-3 정찰기의 비상착수 보고가 CIA 본부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EP-3는 미 해군이 운용하는 전자정찰기로 적의 통신과 레이더 신호를 수집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이 정찰기에는 고도로 훈련된 정보 수집 전문가 7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 미국의 최첨단 신호정보 수집 기술과 암호, 해독 체계에 관한 기밀이 가득 들어있는 인간 기밀 문서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이란에 납포된다면 이들의 신문을 통해 미국의 정보 수집 체계 전체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7명의 목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보 역사상 최악의 보안 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찰기가 비상착수한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 남동쪽의 작은 무인도였습니다. 이란 영해 경계선에서 불과 수캠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승무원 7명은 정찰기에서 탈출하여 무인도에 올라갔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비상 구명정과 식수, 응급 의약품이 전부였고 통신 장비는 착수 충격으로 대부분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비상 위치 발신기만이 간헐적으로 미약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란의 전자전 장비가 주변 해역의 통신을 교란하면서 그 신호마저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대응은 빠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비상착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에서 고속정 14척이 출동했습니다. 이란은 이 해역을 자국의 앞마당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무인도 주변의 해류, 조류, 수심, 심지어 암초의 위치까지 손바닥 보듯이 파악하고 있었죠. 이란 해군은 정찰기 잔해를 먼저 확보하기 위한 수색과 승무원, 체포를 위한 포위를 동시에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 사건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미국 첩보기 격추는 이란 반공의 승리이며 탑승자 전원을 체포하여 국제사회에 미국의 간첩 행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은 바다 위에 떠있는 정찰기, 잔해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며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미국이 이란의 주권을 침해한 증거라며 유엔 안보리에 긴급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2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란 해군의 포위망이 완성되기 전에 승무원 7명을 빼내야 했습니다. 72시간이 지나면 무인도 주변은 이란 군함으로 빈틈없이 둘러싸여 파리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CIA 본부의 중동작전센터는 전시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작전실 한가운데 서서 벽면,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호르무즈 해협의 실시간 위성 영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된 이란 함정 14척이 무인도를 향해 서서히 조여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이 초록색 점 하나가 무인도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승무원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작전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CIA, 이란 과장 더글러스 웨인이 자료를 발표하기 위해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더글러스 웨인.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일대를 수석 졸업하고 CIA에 들어온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능력은 인정합니다. 이란의 정치 구조와 혁명 수비대의 지휘 체계를 CIA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멸시,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그의 태도는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더글러스가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각국 정보기관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영국 MI6의 지원 가능성, 이스라엘 모사드의 이란 내부 자산 활용 가능성이 차례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국정원과의 채널은 검토하지 않느냐고요. 작전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더글러스는 발표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심하다는 표정을 감추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 국정원은 우리가 위성사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는 기관입니다. 중동에서 한국 정보관은 관광 비자로 돌아다니는 여행객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농담할 때입니까? 몇몇 참모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질문을 던졌던 참모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의 말이 지나치게 거칠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더글러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CIA 예산과 한국 정보기관 예산을 비교하는 슬라이드를 일부러 띄웠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CIA와 NSA를 합친 미국의 정보 예산, 2천억 달러짜리 막대 옆에 한국 국정원의 예산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겨우 보일 정도로 작았습니다. 더글러스가 레이저 포인터로 한국의 막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이 예산으로 서울 시내 감시 카메라나 제대로 돌리면 다행이죠. 중동 정보라고요. 한국이 이란에 대해 아는 거라곤 석유 수입량하고 무역 적자 통계가 전부일 겁니다. 작전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박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그레이스 모건도 화상으로 이 브리핑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글러스와는 다른 이유로 한국의 개입에 반대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맹이라고 다 같은 동맹이 아닙니다. 한국을 이 작전에 끌어들이면 정보 유출 리스크가 생깁니다. 이건 미국의 단독 작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작전 보안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레이스의 논리는 더글러스의 감정적 멸시와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은 필요 없다. 미국이 혼자 해결한다. 작전실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CIA와 NSA의 정보 자산을 총동원하고 해군 특수전 부대 SEAL팀을 투입하여 미국의 힘만으로 승무원을 구출한다. 저는 그 결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강 정보기관이 총력을 기울이는데 실패할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스문의 시간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벽은 정보 수집 단계에서 부딪혔습니다. CIA의 정찰 위성이 무인도 주변 해역을 촬영했지만 이란의 전자전 부대가 위성 통신 주파수를 집중적으로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고해상도 영상이 전송되는 도중에 데이터가 깨지거나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NSA가 이란 해군의 통신을 감청하려 했지만 이란은 러시아제 최신 암호화 장비를 도입한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해도 키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해군 함정 14척의 정확한 배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면 구출 작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접근해야 이란 초계정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지, 어느 시간대에 경비가 가장 느슨한지 그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20억 달러짜리 정보기관이 이란 해군 고속정 14척에 위치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첫 번째 구출 시도가 강행되었습니다. SEAL팀 6의 정예 대원 24명이 핵잠수함에서 출발하여 소형 고무보트로 무인도에 접근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야간에 이란 초계정의 레이더 사각지대를 뚫고 들어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3시간 후 작전실에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SEAL팀의 고무보트 2척이 이란 초계정에 발각된 것입니다. 이란 고속정이 탐조등을 켜고 고무보트를 향해 전속력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경고 사격까지 가해졌습니다. SEAL팀은 교전을 피하기 위해 즉각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전이 벌어지면 이란에게 군사적 도발의 빌미를 주게 되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차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란 초계정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작전에 돌입한 것이었습니다. 레이더 사각지대라고 판단한 구간에 실제로는 이란 고속정 3척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CIA의 정보가 틀린 것입니다. 작전 시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카운트다운 시계가 남은 시간을 냉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50시간 남음. 대원들의 안전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란이 이제 미국의 구출 시도를 확실히 인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란 해군은 경계 수준을 최고 단계로 올렸고 초계정의 순찰 빈도를 2배로 늘렸습니다. 1차 시도 이전보다 상황이 훨씬 나빠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는 승무원 체포에 현상금 15만 달러, 한국 원화로 약 2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주변 해역의 이란 어선들까지 수색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무인도 주변을 오가는 선박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SEAL팀이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더욱 좁아졌습니다.
더글러스 웨이는 1차 실패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만만한 태도로 2차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로를 완전히 바꿔서 무인도의 반대편인 남쪽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더글러스는 말했습니다. 남쪽 수로는 수심이 얕아서 이란 고속정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SEAL 대원들은 수심 2m에서도 작전할 수 있어요. 이건 미국만이 가진 능력입니다. 하지만 2차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남쪽 수로에 접근한 SEAL 팀은 이란이 설치해 놓은 수중 음향 감지기에 걸렸습니다. 이란이 이미 미국의 2차 시도를 예상하고 주변 수로에 감지 장비를 추가로 배치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란 초계적 내척이 불과 수분 만에 SEAL 팀의 위치를 포위했고 대원들은 수중으로 잠수하여 간신히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2차 작전 실패 보고가 올라온 순간 작전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벽면 스크린의 카운트다운은 38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미국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패는 일시적인 것이고 곧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120억 달러의 정보기관이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가 고작 이란 고속정 14척에 막혀서 물러설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제가 28년간 무시해온 나라, 제가 번역기관이라고 비웃었던 나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차 구출 작전이 실패한 직후 CIA 본부 중동작전센터의 분위기는 장례식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참모들은 커피잔을 붙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면 대형 화면에 표시된 카운트다운은 36시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란 고속정의 위치를 나타내는 빨간 점들이 무인도를 향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조임쇠가 천천히 죄어지듯이 포위망은 시간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 웨이는 2차 실패 이후에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난 듯한 얼굴로 3차 작전 계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눈에도 그의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새로 짠 경로는 1차와 2차의 교훈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함정 14척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 패턴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CIA 국장이 직접 작전실에 내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위층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기만 하던 국장이 직접 현장에 나타난 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국장은 작전 현황 브리핑을 받은 뒤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이란 해군 배치 정보의 정확도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정보 분석관이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이란 함정 14척 중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은 3척뿐입니다. 나머지 11척은 최종 확인된 위치가 6시간에서 12시간 전 데이터라고요. 사실상 11척의 현재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국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1120억 달러짜리 정보기관이 고속정 14척의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은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더글러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제 최신 전자전 장비를 도입한 이후 우리 위성의 신호 수집 능력이 크게 제한됐다고 해명했지만 국장의 표정은 차가워질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전실 구석에서 보안 통신 담당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보고했습니다. 중부 사령부 경유로 외국 정보기관에서 긴급 메시지가 수신됐다고요. 발신처를 확인하겠다며 단말기를 두드리던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국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다. 작전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경외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당혹감과 어이없음이 뒤섞인 침묵이었습니다. 몇몇 참모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글러스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피식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요. 지금 우리한테 연락을 했다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격려 메시지라도 보내온 겁니까? 웃음이 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국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신 담당관이 메시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 국정원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구체적이었습니다. EP-3 승무원 구출 작전과 관련하여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실시간 배치 정보 및 안전 접근 경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즉각 지원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글러스가 헛웃음을 냈습니다. 이란 해군 실시간 배치 정보라고요. 우리 CIA가 정찰 위성 수십 기를 돌리고 NSA가 전 주파수 대역을 감청하고 있는데도 확보 못한 정보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고요. 이건 허세입니다. 아니면 우리 작전에 끼어들어서 공로를 나눠 먹겠다는 정치적 계산이겠죠. 그레이스 모건도 화상으로 동의했습니다. 제 판단도 같습니다. 한국이 중동 해역의 실시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 한국을 끌어들이면 작전 보안이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선의로 연락한 것은 고맙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반도 밖에서, 그것도 중동 해역에서 한국이 어떤 정보 자산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 메시지를 예의 바른 거절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CIA 국장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장은 카운트다운 시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36시간. 그리고 무인도 위에서 깜빡이는 초록색 점 7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국민 7명의 목숨이었습니다. 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번의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이란 함정의 정확한 위치도 모릅니다. 36시간 뒤면 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거절할 수 있는 도움은 없습니다. 한국 측에 구체적인 정보를 보내달라고 회신하세요. 더글러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국장님, 이건 모욕입니다. CIA가 한국 국정원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기관의 위신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국장이 차갑게 돌아보았습니다. 위신이요. 7명이 이란 감옥에 끌려가는 것보다 CIA의 위신이 더 중요합니까? 회신하세요. 지금 당장. 더글러스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전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국장의 명령이 떨어진 뒤에도 참모들 대부분의 표정에는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한국의 도움이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장의 결정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한국 측에 회신이 전달된 뒤 그 응답이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부터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정보 공유 요청에 대한 응답은 상부 결재와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몇 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5분 만에 응답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 국정원은 이미 사전에 모든 내부 승인 절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미국 측에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수락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보 패키지를 완성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신된 정보 패키지를 열어본 순간 작전실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함정 14척 전체의 실시간 위치 데이터였습니다. 14척 전부였습니다. CIA가 겨우 3척만 추적하고 있었고 나머지 11척의 위치를 수시간 전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14척 전체의 위치를 분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각 함정의 이동 방향, 속도, 순찰 패턴까지 포함된 상세한 데이터였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한국 측 데이터를 CIA의 기존 정보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CIA가 위치를 파악하고 있던 세 척의 좌표부터 비교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오차 범위 200m 이내. 분석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CIA가 위치를 몰랐던 나머지 11척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각 함정의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지난 48시간 동안의 이동 궤적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분석관이 고개를 돌려 국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림이 완전히 보입니다. 더글러스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이 어떤 수단으로 이 정보를 수집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믿고 작전을 짤 수는 없습니다. 이란이 역정보를 흘린 것일 수도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세 척의 데이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만약 이란이 역정보를 흘린 거라면 우리 위성이 확인한 세 척의 위치까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 데이터는 진짜입니다. 더글러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선 채 한국 측 데이터가 표시된 스크린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눈빛만으로 그 데이터를 거짓으로 만들 수 있다는 듯이. 두 번째 파일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란 해군의 통신 주파수 목록과 교신 패턴 분석 자료였습니다. NSA가 이란의 러시아제 암호화 장비에 막혀서 해독하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 통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란 해군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뿐만 아니라 각 함정 간의 교신 주기, 암호 교체 타이밍, 심지어 지휘 통신과 함정 간 직접 통신의 구분까지 정리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처음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딘가에서 우연히 입수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수개월, 어쩌면 수년에 걸쳐 이란 해군의 통신을 체계적으로 감청하고 분석해온 결과물이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중동 해역에서 이 수준의 신호정보 수집 체계를 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CIA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그 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아무도 모르게 독자적인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해왔던 것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하여 발사한 정찰위성은 해상도 0.3m급의 초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한국군은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신호정보 수집 기술을 중동 해역에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과 해안포 기지를 감시하던 바로 그 기술이 이란 해군의 고속정을 추적하는 데 활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이란 내부의 휴민트, 즉 인적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CIA에서 휴민트는 가장 어렵고 위험한 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적국 내부에 정보원을 심어놓고 운영하는 것은 수십 년의 경험과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한국이 이란 내부에 인적 정보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정보 역량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이 열렸을 때 작전실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란 함정 14척의 순찰 패턴을 분석하여 실팀이 안전하게 무인도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대와 경로를 계산한 자료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구출 작전의 구체적인 접근 경로까지 설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접근 경로는 CIA의 기존 분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CIA는 무인도의 남쪽과 서쪽만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동북쪽의 좁은 수로를 추천했습니다. 이란 초계정의 순찰 패턴상 동북쪽 수로가 매 4시간마다 약 47분간 비어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 47분의 틈을 이용하면 실팀이 이란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석관이 이 경로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이란 함정 14척의 이동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에 돌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동북쪽 수로가 규칙적으로 비어지는 시간대가 존재했고 그 시간대의 이란 레이더 탐지 회피율은 97.3%로 계산되었습니다. CIA가 검토했던 남쪽 경로의 회피율이 34%, 서쪽 경로가 41%였던 것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수치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고참 분석관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에서 네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파악한 EP-3 승무원 7명의 현재 추정 위치였습니다. 위도와 경도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오차 반경 200m 이내의 핀포인트 좌표. CIA가 52시간 동안 정찰 위성 수십 기와 NSA의 전 주파수 감청을 총동원하고도 특정하지 못한 승무원들의 정확한 위치를 한국 국정원은 23분 만에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23분. 52시간 대 23분. 작전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조차 멈추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새로 표시된 한국발 좌표가 초록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좌표는 CIA가 추정하고 있던 위치에서 15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CIA의 추정 위치를 기준으로 3차 작전을 강행했다면 실팀은 빈 바위섬만 뒤지다가 시간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그 사이 이란의 포위망은 완성되었을 것이고 승무원 7명의 운명은 끝났을 것입니다. 국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좌표의 정확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요. 분석관은 한국이 제공한 이란 함정 배치 데이터의 검증 결과를 근거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확인된 세 척의 데이터가 오차 200m 이내로 정확했기 때문에 같은 출처에서 나온 승무원 위치 데이터도 동일한 수준의 정확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고요. 더글러스 웨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풀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한국발 좌표가 표시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아까까지 있던 비웃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복잡한 감정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강제로 마주하게 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스 모건도 화상화면 너머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개입이 작전 보안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녀는 이제 할 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8년간 CIA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극적인 순간을 경험했지만 이런 종류의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번역기관이라고 비웃었던 나라가 CIA를 구하고 있다는 현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묘한 상태였습니다. 국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좌표와 접근 경로를 기반으로 3차 작전을 수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글러스에게 시선을 돌리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견 있습니까? 더글러스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더글러스가 얼마나 큰 자존심의 파괴를 겪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일대 수석, CIA 이란 과장, 중동 정보의 최고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쌓아올린 그의 자부심이 한국이라는 예상 밖의 변수 앞에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글러스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7명의 미국인 목숨 앞에서 자존심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3차 작전 수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이란 함정 배치도를 기반으로 접근 경로가 새로 설계되었고 이란 해군의 순찰 패턴에 맞춰 작전 개시 시각이 분 단위로 조정되었습니다. 실팀 대원들에게 한국발 정보가 포함된 새 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브리핑을 받은 실팀 지휘관이 작전실에 물었습니다.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정보 분석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다. 실팀 지휘관의 표정에 의외라는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프로답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보가 정확하기만 하면 출처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추가 메시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내용을 확인한 통신 담당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구출 작전에 실시간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작전 진행 도중 이란 함정의 위치 변화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팀이 움직이는 동안 이란 초계 정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계산한 경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국장이 즉각 수락했습니다. CIA 본부와 한국 국정원 사이에 실시간 보안 통신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작전실 벽면 스크린 하나가 한국 측 데이터 전용으로 할당되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이란 함정 14척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지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성사진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위성 영상, 신호 감청, 휴민트를 동시에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CIA도 이런 수준의 실시간 통합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국은 그것을 혼자서,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서 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보가 작전실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참모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이름에 코웃음을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측 데이터가 표시된 스크린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보 분석관들은
자신들의 분석을 한국 데이터와 대조하는 것을 습관처럼 반복했습니다. 한국 측 데이터와 자신들의 분석이 일치하면 안도하고 다르면 자신들의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IA의 정보가 한국의 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보가 CIA의 정보를 검증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계 최강 정보기관의 자존심이 완전히 뒤집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에서 미 중부사령부에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일본도 EP-3 사건을 주시하고 있었고 자국의 정보 자산을 활용하여 지원하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일본은 자위대의 전자정보 수집 능력을 동원하여 이란 해군의 배치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제안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48시간이 지나도 일본 방위성에서 유의미한 정보는 단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보내온 것은 상호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수준의 자료였고 이란 함정의 대략적인 분포도에 불과했습니다. CIA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정보였습니다. 작전실의 한 참모가 일본 측 자료와 한국 측 자료를 나란히 화면에 띄워 비교했습니다. 그 차이는 한눈에도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14척 전체의 실시간 위치를 분 단위로 추적하고 있었고 일본은 14척 중 5척의 대략적인 위치만을 6시간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정확도에서도 한국의 오차 반경 200m에 비해 일본은 오차 반경 8km에 달했습니다. 더글러스가 그 비교 화면을 보고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일본도 별 도움이 안 되는군요. 하지만 그 말에는 더 이상 한국을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정보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더글러스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8시간 동안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일본 방위성이 미 중부사령부에 조심스러운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한국 국정원이 제공하고 있는 이란 해군 데이터를 자국에도 공유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정보에 편승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소식이 CIA 작전실에 전해졌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진짜인 거 맞네요. 그 한마디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28년간 번역기관이라고 무시했던 나라가 CIA를 구하고 있고 일본마저 그 나라의 정보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 저희 오만을 정면으로 부수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검증은 영국에서 왔습니다. MI6가 자체 채널을 통해 한국 국정원이 제공한 이란 해군 데이터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교차 검증한 결과 정확도가 극히 높다는 평가를 CIA에 전달해 온 것입니다. MI6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중동 정보 역량이 이 수준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국 MI6까지 한국의 정보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CIA, MI6, 모사드와 함께 세계 4대 정보기관으로 불리는 MI6가 한국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작전실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3차 작전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실팀 24명이 다시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2번의 시도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란 함정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고 안전한 접근 경로가 확보되어 있었으며 작전 도중에도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던 것이 대낮에 지도를 펼쳐놓고 걷는 것으로 바뀐 셈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시각은 한국이 분석한 이란 초계정의 순찰 공백 시간에 맞춰 설정되었습니다. 현지 시각 새벽 2시 14분. 이 시각에 무인도 동북쪽 수로가 47분간 비어 있게 됩니다. 47분. 그 시간 안에 실팀이 무인도에 도달하여 승무원 7명을 수습하고 이탈해야 했습니다. 모든 타이밍이 분 단위로 일부 구간은 초 단위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한 박자라도 어긋나면 이란 초계정의 복귀 시간과 겹치게 되고 그 순간 작전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CIA 작전실과 한국 국정원이 동시에 이란 함정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며 실팀에게 실시간으로 경로를 안내하는 초정밀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30분 전, 실팀이 핵잠수함에서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전실의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국장이 스크린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측 데이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란 함정의 빨간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사이로 실팀이 진입할 푸른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열어준 길이었습니다. 28년간 무시한 나라가 그려준 생명의 경로. 그 위에 7명의 미국인과 24명의 실 대원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28년 CIA 경력에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정보를 신뢰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평생 무시해온 나라의 정보를. 새벽 2시 14분.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실팀의 소형 고무보트 4척이 핵잠수함을 떠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야시경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검은 비단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이란 고속정 14척의 엔진 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열어준 동북쪽 수로를 따라 보트가 조용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CIA 작전실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실팀의 위치를 나타내는 파란 점 4개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한국 국정원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이란 함정의 빨간 점 14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파란 점과 빨간 점 사이의 거리가 실 대원 28명과 승무원 7명의 생사를 가르는 간격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12분 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측 데이터 화면에서 이란 초계정 한 척이 예정된 순찰 경로를 벗어나 실팀의 진입, 수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순찰 패턴에 없던 이동이었습니다. 작전실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분석관이 급히 계산했습니다. 현재 속도로 이동하면 9분 뒤에 실팀과 조우하게 됩니다. 한국 국정원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란 초계정의 함교 통신을 실시간으로 감청한 결과 엔진 이상으로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경로를 변경한 것이며 약 7분 후 원래 순찰 경로로 복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이 전송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란 초계정 함장과 기관장 사이의 교신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CIA 작전실은 한국의 분석을 믿고 실팀에 현재 경로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7분. 그 7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분석이 틀리면 실팀은 이란 초계정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6분이 지났습니다. 빨간 점이 여전히 실팀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거칠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숨을 멈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7분째. 빨간 점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순찰 경로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분석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작전실, 여기저기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국장이 한국 측 통신 채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팀은 한국이 열어준 47분의 창을 정확히 활용하여 무인도, 동북쪽 해안에 접근했습니다. 대원들이 고무보트에서 내려 바위 사이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야시경으로 무인도의 지형을 훑으며 승무원들의 위치를 수색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핀포인트 좌표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좌표 지점에 도달한 대원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바위 뒤편 움푹한 곳에 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접근합니다. 30초 후 작전실의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확인 완료. 7명 전원 발견. 생존 확인. 한국이 제공한 좌표는 실제 승무원 위치에서 불과 150m밖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CIA가 52시간 동안 15km의 오차 범위를 좁히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은 23분 만에 150m까지 특정해낸 것입니다. 작전실에서 환호가 터지려는 순간 국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가야 합니다. 승무원 7명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틀 넘게 무인도에서 버틴 탓에 탈수와 저체온 증상이 있었고 2명은 착수 당시 입은 부상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실 대원들이 승무원을 부축하고 들것에 실어 해안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 이동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47분의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38분째. 한국 측에서 긴급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이란 초계정 2척이 예정보다 4분 일찍 동북쪽 수로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팀의 이탈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작전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분 안에 승무원 7명과 실대원 24명이 고무보트에 탑승하고 수로를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이란 초계정의 실시간 속도와 방향을 초 단위로 업데이트하며 실팀에게 최적의 이탈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경로가 아닌 급하게 수정된 경로였습니다. 한국이 이란 함정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즉석 경로 변경이었습니다. 실팀은 사투를 벌이듯 승무원들을 보트에 태웠습니다. 마지막 승무원이 보트에 오르자마자 전속력으로 수로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초계정의 빨간 점이 스크린 위에서 빠르게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파란 점과 빨간 점 사이의 거리가 눈에 보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분, 30초, 15초. 고무보트가 수로를 빠져나가 개활해역으로 진입하는 순간 이란 초계정이 수로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800m 차이. 만약 한국이 4분 일찍 경고하지 않았다면, 만약 실시간 경로 수정이 없었다면 실팀은 수로 안에서 이란 초계정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800m. 7명의 미국인과 24명의 특수부대원의 목숨이 800m 차이로 갈렸습니다. 그리고 그 800m를 만들어낸 것은 한국의 실시간 정보 지원이었습니다. 실팀의 고무보트가 이란 해역을 완전히 벗어나 우방국 수역에 진입한 순간 작전실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모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누군가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2번의 실패를 겪고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갔던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박수를 치려다가 손이 떨려서 멈추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성공시킨 것은 CIA가 아니었습니다. 실팀의 용기도 물론 결정적이었지만 그 용기가 빛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위치를 찾아준 것도 한국, 경로를 열어준 것도 한국, 위기의 순간에 경고를 보내 목숨을 살린 것도 한국이었습니다. 국장이 한국 측 보안통신 채널을 통해 직접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8년간 CIA에서 일하면서 국장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더글러스 웨이는 환호하는 참모들 사이에서 홀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2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리더니 한국 측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던 스크린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섰습니다. 잠시 후 더글러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가 28년간 들어온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도, 비꼼도, 확신도 사라진 맨살의 목소리였습니다. 캐슬,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28년 동안 틀렸었어. 더글러스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번역기관이라고 했지. 내가 그랬지. 그 번역기관이 오늘 우리를 구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8년간 쌓아올린 오만의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CIA 부국장이 작전실 한가운데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승무원 7명을 태운 보트가 인근 미 해군 함정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의료팀이 즉각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7명 전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확인이 나왔습니다. 이틀간의 악몽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백악관에 보고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 인근 해역에서 고립된 미군 승무원 7명이 미 해군 특수부대의 대담한 작전을 통해 전원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환호가 쏟아졌고 뉴스 채널마다 실팀의 영웅적 활약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에서 빠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성명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CIA가 52시간 동안 실패한 것을 한국이 23분 만에 해결했다는 사실도, 이란 함정 14척의 실시간 배치도를 한국이 제공했다는 사실도 800m 차이로 실팀의 목숨을 살린 것이 한국의 실시간 경고였다는 사실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작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의 단독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역할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 CIA 국장이 한국 측에 공식적인 공로 인정 의사를 타진했을 때 한국 국정원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동맹국의 위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것을 공적으로 내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CIA의 연간 예산은 1120억 달러입니다. 그 거대한 돈과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 주고서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이름 석자 내밀지 않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공을 세우고도 공을 내세우지 않는 것. 저는 28년간 정보의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이런 품격은 처음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CIA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성과라도 의회 보고서에 한 줄이라도 넣으려고 부서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살아온 저에게 한국의 선택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 저의 가슴을 가장 깊이 때린 것이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 CIA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장은 한국 국정원과의 정보 협력을 대폭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구조에서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CIA 역사상 아시아 국가의 정보기관에 이 수준의 대우를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공식 석상에서 CIA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없었으면 우리는 7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냉정한 팩트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스 모건도 입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한국의 개입이 작전 보안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녀는 사건 이후 NSC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미 정보 동맹의 범위를 한반도 넘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정보 역량이 미국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평가가 공식 문서에 명시된 것입니다. 더글러스 웨이는 사건 이후 한 달간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에서도 예전처럼 거침없이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그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기초반이야. 아직 인사밖에 못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번역기관이라고 한 거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더글러스 웨인이라는 사람은 오만하고 거만했지만 최소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한 뒤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의 방식대로 한국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서 구출된 승무원 중 한 명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무인도에서 이틀 밤을 버틴 그 시간에 대한 담담한 기록이었습니다. 낮에는 이란 헬기의 소리를 들으며 바위 틈에 몸을 숨겼고 밤에는 떨리는 몸을 서로 끌어안으며 체온을 나누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식수가 바닥나고 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주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낸 것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주었다. 그 누군가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달려와 손을 내민 나라였습니다. CIA가 못한 일을 해내고도 이름 석자 남기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저는 28년간 CIA에서 일하면서 정보의 세계가 냉혹한 이해관계의 전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무기로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동맹의 위기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동맹에게 가진 모든 것을 내밀었고 일이 끝나면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이라는 것을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3만 6천 명 넘는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국인들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은혜를 되갚았습니다. 적국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미국인 7명의 목숨을 구해내는 것으로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정보의 힘만으로 7개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저는 로버트 캐슬입니다. CIA에서 28년간 일하면서 한국을 번역기관이라고 무시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저력 앞에 고개를 숙인 한 사람입니다. 한국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세계가 아직 다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CIA 본부의 작전실에 있던 사람들은 압니다. 미국 국방부의 수뇌부는 압니다. 영국 MI6도 압니다. 그리고 무인도에서 살아 돌아온 7명의 미국인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나라는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정보기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데 CNN 속보도 백악관 성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적국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미국인 7명의 생명을 구해낸 그 하루가 어떤 훈장보다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지금까지 CIA 부국장이 고백한 한국 정보력의 충격적인 실체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모르는 대한민국의 이야기,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함께 알려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